지역의 의미 있는 만남 데스크 초대석. 오늘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네, 시장님 오늘 처음 뵀는데요. 자주 뵌 것 같은 좀 친근함을 주시네요. 저도 반갑습니다. 우리 부장님 뵈니까 전에 아주 많이 만났던 분 같아요. 예, 그러세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시장님은 지금 이제 성남시장을 두 번째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첫 4년 임기 때와는 좀 다를 것 같고요. 두 번째 임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 보면 성남이 좀 또 다르게 보일 것도 같고 또 골목골목 구석구석 다 보일 것도 같고요. 네. 좀 어떠세요? 제가 워낙 이제 성남 지역에 76년부터 제가 살았고요. 네. 또 사법연수 마치고 89년부터는 지역에서 시민운동, 노동 인권운동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성남 지역 상황 나름대로는 좀 파악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네. 이제 민선 이제 첫 임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좀 색다른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임기 때는 주로 이제 청소하는 일에 집중을 했어요. 청소하는 일에. 네. 예. 예를 들면 다 망해가는 집, 쓰레기 더미 집을 인수받은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재정 상태가 좀 어려웠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부정부패도 사실은 많고 공무원들은 일하지 않고 네. 승진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돈을 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네. 공무원들이 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비정상을 좀 정상적으로 돌리는 일에 주력했었죠. 그러니까 주로 빚 갚는 일, 부정부패 없애는 일,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들이 좀 시민 중심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바꾸는 거 이런 게 집중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런 문제가 다 정리되고 이제 뭔가 이제 포지티브한 일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임기가 되니까요. 네. 재미가 좀 많아요. 그때는 이제 의무화가 저는 하는 느낌이었다면 예. 지금은 이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최근에 우리 성남시가 하고 있는 갖가지 복지 정책이나 새로운 정책들이 이제 전국의 눈에 띌 만큼 많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재미들은 사실 있죠. 네.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4년 네. 이 성남시장을 처음 하실 때는 아무래도 성남시의 그동안 이제 해묵은 과제들을 적폐라고 하죠, 보통. 좀 정리하는데 좀 힘을 많이 쏟으셨다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민선 6기는 이제 앞으로 미래로 가는 성남을 이제 지금 꾸려나가고 계신 거네요. 진짜 시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청소부 역할이었다면 네. 이제는 진짜 농사 짓는 농부가 된 느낌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지방자치 얘기를 제가 모두 했습니다만 어느새 민선 6기가 됐더라고요. 네. 근데 6기 출범한 지는 1년이 됐고요. 시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민선 6기 지방자치의 의미 나름대로 또 부여하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올해가 이제 20년 되는 해죠. 그렇죠. 소위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을 뽑기 시작한 게 딱 20년째인데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 투쟁해가지고 실현한 겁니다. 이게 헌법에는 있는데 계속 안 해놓고 있었거든요. 네. 권력이 다 중앙에 집중되고 지방은 다 중앙에서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각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각 지역 주민들의 이제 독자적인 이렇게 욕구나 이런 것들이 분출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지배받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이거 보통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다, 아니 민주주의를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뿌리 민주주의라고도 부르고요. 근데 그게 실제로 한 20년이 지나면서 꽤 정착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재정이나 조직 또 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독립되지 못하고 중앙에 많이 종속돼 있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누군가를 뽑아서 스스로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민주화되고 또 좀 크게 보면 소위 정권 교체의 큰 미랄이 됐죠. 네. 그래서 그렇죠. 1995년에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고 1997년 말에 대선에서 그렇습니다. 50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권력이란 가끔씩 교체돼야 사실은 이제 썩지 않는 건데 하여튼 그런 처음 그야말로 헌정 이후에 처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제일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도 이제 약간 중앙과의 충돌들은 있지만 네. 이번 메르스 사태가 이제 그런 걸 보여줬죠. 중앙 정부는 일률적으로 통제하려고 하죠. 근데 사실은 성남시에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건데, 네. 메르스 환자나 또는 발병 상황 이런 것들을 공개하냐 마냐 가지고 다툼도 벌어지지만 각 지역들이 그 특수성에 맞는 정책들을 시행하다 보니까요.
주민들의 참여도도 높아지고 내가 어떤 사람을 뽑으면 내가 어떻게 투표를 하면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조금씩 느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시장님이 지금 이제 메르스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네. 경기도 성남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게 된 게 이제 네. 이 메르스 사태 와중이었어요. 그런 것도 있죠. 중앙 정부는 좀 정보 공개 소극적이었고요. 네. 이런 와중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이 정보를 공개하고 또 이 성남 시내에 있는 전체 병원에 걸쳐서 또 전수조사도 하시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앙 정부 방침과는 좀 다른데 네. 이 시장님이 결정하시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하튼 공무원들은 중앙의 눈치를 보지요. 왜냐하면 네. 그 사람은 이제 평생 직업 공무원이니까요. 그렇죠. 시장은 뭐 바뀌기도 하지만 나중에 감사 문제도 있고 하니까 네. 가능하면 중앙의 방침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의 방침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합법적이고 네. 또 한목적적이고 국민의 이익에 맞는다면 저희가 예를 들면 다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메르스 상황에 예를 들면 정보 공개 문제는 사실 정부가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쟁만큼 중요한 게 사실은 질병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사실 이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도 실제 그런 위험성이 있죠. 네. 이 방역 체계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이걸 국민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요. 의료 기득권자 입장에서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병원 손해보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일찍 공개를 안 하니까 그 병원에 병이 감염이 된지도 모르고 막 들락날락 하다 다 걸렸잖아요. 결과적으로 메르스 사태가 이렇게 확산된 거는 정부 책임이죠. 정부 책임이 다 있습니다. 저는 99%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도 알려주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의료 기득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을 질병의 위험 속에 빠뜨린 거예요. 사실 이렇게 알리지 않는 부분들이 이 국민들의 공포를 더 키운 면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에 네. 알려주라고 돼 있어요. 전염병, 감염병의 발병 상황, 예방 및 대응 대책을 알려주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무인데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를 때 제일 공포했답니다. 그렇죠. 눈을 가리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해요. 어디에 발병했는지, 그 환자가 어디로 돌아다니는 반경이 어딘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다 숨기니까 온 동네가 공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부 방침에는 어긋나지만 어느 학교, 초등학교 학부모가 걸렸다고 이미 동네 소문이 다 나버리고 제가 SNS를 많이 하는데 거기다 막 질문이 들어오는 거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죠. 점점 더 예를 들면 한 명이 3명 되고 막 뭐 입원 환자가 막 늘었다더라 막 이런 식의 막 이 헛소문, 과장된 정보들이 막 카페라든지 뭐 블로그 뭐 이런데 카톡 이런데 마구 돌아다니는데 안 알려주면 더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느 초등학교다. 용기를 내신 거네요. 네, 정말요. 저는 이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의 제재를 당할 각오하고 한 거죠. 네. 그 했더니 객관적인 정보를 알려주고 나니까 한두 시간 만에 동네가 싹 조용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네, 제가 SNS에 쫙 풀리니까요. 그래서 의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있는 사실 다 알려줬죠. 병원에 지금 2명 입원해 있다. 외지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 음압병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하다. 한 명 발병했지만 이 사람은 자가용 타고 출퇴근하고 직장은 삼성의료원이지만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직장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걸 알려준 거예요. 그냥 조용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부가 질병 방지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사실 해줘야 됩니다. 전 국민이 공포에 뜰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이 얼마예요? 엄청납니다. 네. 그런데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권력 행사를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냐, 특정인이나 아니면 자기의 보신을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느냐, 이 차이가 크다고 생각해요. 이번 사태 와중에서 어떻게 박원순 서울시장과도 좀 얘기를 나누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전혀 서로 바쁘니까 네. 역할도 다르고요. 이게 타 방송에서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 정당은 다르지만 네. 이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도 자기가 그런 상황에 접했으면 자기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법에 공개하게 돼 있어요. 네. 정부가 법을 어긴 거예요. 시장님 어떻게 보면 법에 따라서 공개를 하신 거네요. 원칙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네.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고 국민은 그걸 알 권리가 있는데 이걸 사실 법을 다 무시하고요. 네. 또 지방자치단체도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다 시민이 뽑은 독자적인 정부인데 네.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공개하지 마라. 법에 어긋나는 걸 하라고 강요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시장님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야당 자치단체장으로서 주목을 받는 이유가 이런 거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원칙대로요. 법에 있는 대로 또 국민 중심의 행정을 하니까 네. 그렇지 않은 부분하고 좀 충돌해서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소위 모난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꾸 정을 때리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러는데 예. 저는 계속 모난돌 노릇하려고 그러죠. 예. 지난해 7월이죠. 민선 6기 출범 당시 시장님께서는 이제 안전, 네. 또 의료, 교육, 이 공공성이 강화돼야 한다. 이런 점을 이제 강조하셨더라고요. 네. 1년이 지났는데 시장님이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뭐 꽤 성과가 있습니다. 저는 정부의 역할, 그러니까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이 정부의 역할의 가장 핵심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할 일은 이제 시민들의 삶의 질 수준을 높이는 것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세금 걷고 정부라고 하는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그런 점에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양극화라는 건데요. 네. 분명히 경제는 성장하고 사회적 부는 늘어가는데 국민들은 점점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점점 삶이 팍팍해지고. 왜 그러냐?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약화돼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들을 다 밀림 속에 던져놓은 거예요. 무한 경쟁 속으로 몰아넣고 승자 독식하고 말이에요. 이런 게 사실 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해줘야 될 부분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공공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돈벌이를 위해서 공공성을 포기하고 있죠. 그래서 생겨난 제일 큰 사고가 세월호 사건입니다. 네. 돈벌이 하기 쉽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다 보니까 국민을 위험 속에 빠뜨렸잖아요. 지금 양극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 재벌 중심으로 경제 운영을 하니까 막 대기업 재벌들 세금 막 깎아주고요. 서민들한테 막 증세하고 사실은 증세했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서민들의 삶이 점점 나빠지죠. 이 공공성을 포기하면서 그걸 이제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안 된다. 정부의 역할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거. 네. 국민들의 최저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중요한 역할이고 이런 건 강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승자 독식의 무한 경쟁 사회로 다 집어넣어놓고 사실은 힘없는 다수의 서민들은 점점 더 나쁜 상황에 몰리잖아요. 네. 그냥 경제도 점점 나빠지는 거니까 난 정부의 역할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거라고 보고 내가 정부를 맡고 있지는 않으니까 성남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만이라도 네. 공공성을 강화하자. 그중에서도 첫 번째가 안전, 두 번째가 이제 교육, 네. 세 번째가 이제 의료 이 세 가지를 잡은 거예요. 이 3대 공공성 강화를 이번 민선 6기의 이제 핵심적인 정책 과제로 삼았는데 일단 교육 지원 사업은요 아주 잘 네.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한 70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각 학교에 뭐 시설 지원뿐만이 아니라 교육 과정 지원 대주죠. 뭐 체험학습도 다니게 하고 토론 수업도 하게 하고 아니면 특수화된 수업도 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의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많이 좀 성장한다고 그래요. 한 네. 2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주로 이제 시립의료원 건립이라든지 네. 이것 때문에 제가 그 진주의료원 폐업하시는 홍준표 지사님 하고 이제 부딪히면서 제가 인지도가 좀 올라가는 계기가 됐죠. 논쟁을 또 벌이셨죠. 어쨌든 이제 최근에 논쟁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뭐 전시민 주치의제 이런 거 좀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뭐 복지부가 반대하긴 하지만 뭐 계속 진행할 생각이고요. 나머지 이제 안전 공공성 강화 문제는 저희가 치안에 대한 문제는 국민들이 가지는 제일 큰 요구 중에 하나인데 좀 안전한 사회. 네. 이 경찰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국가 경찰이. 그러니까 시장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독자적인 순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각 동마다 이제 미국식으로 한 보안관이죠. 보안관을 둬서 동네 순찰하고 예. 동네 심부름도 좀 해주고 뭐 홍반장처럼 집 간단한 뭐 이렇게 드릴로 못 박는 구멍도 좀 뚫어주고 이런 네. 것들을 이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방해만 안 하면 좋겠어요. 이제 경기도 성남이라는 자치구가 이제 이렇게 성남 구도심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또 이 분당이라고 하는 좀 부유한 동네도 있고 약간 경제적인 또 빈부의 격차도 있고 한데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실 100만 명 가까이 되니까요. 예. 이제 전체가 모여서 무슨 의견을 나누는 건 쉽지 않고요. 그래도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긴 합니다만 주로는 저는 이제 SNS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죠. 네. 제가 뭐 각종 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뿐만이 아니고 뭐 이메일이나 뭐 제 전화번호도 옛날에 10수년 전에 쓰던 전화번호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안 바꾸시죠? 지금도 그래서 문자나 메시지도 많이 들어오고요. 네. 이런 것 통해서 저희가 의견 수렴을 많이 하는데 중요 현안들은 가끔 부딪힐 때도 있죠. 예. 이게 이제 성남시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축소판 같은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본시가지는 이제 좀 서민들, 특정 지역 분들이 많으시고, 분당, 여기는 또, 소위 잘 사는 사람들, 기반 시설도 좋고요. 본시가지는 청계천 철거민들 이산시키기 위해서 만든 위성도시였고, 분당, 판교, 여기는 또, 강남의 고급주택 수요를 좀 충족시키려고 만든 도시잖아요. 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발언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구성원도 다르고. 예. 그래서 여기를 통합해서 그야말로 하나의 성남을 만드는 거는 진짜 중요하면서도 매우 힘든 일이긴 합니다. 근데 의외로 밖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지역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없는 편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성남을 주목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축소판 같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예. 어떻게 성남을 끌고 가는지 이렇게 유심히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군요.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토요일 저녁에 의미 있는 만남 데스크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개인적인 거 좀 여쭤볼게요. 네. 뭐 청취자분들께서도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은데 경기도 성남에서는 이제 1976년부터 이제 살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제 올해로 이제 52이 되셨고요. 네. 경북 안동이 고향이시더라고요. 네, 안동 예안이라고요. 예. 봉화, 영양, 안동 3개 군의 꼭지 지점. 예. 완전 산골짜기에서 왔었습니다. 초등학교 마치고 성남으로 예. 이사 왔는데, 당시에 뭐 다 농촌 해체되면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많이 모인 데 가면 먹고 살기 좋다. 이래서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온 게 성남이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경북 안동에서 정착을 한 게 성남이신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성남의 토박이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닌데요. 네, 준 원주민으로 쳐주십니다. 그 이제 사법고시를 이제 통과하셔서 네.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시게 되는데 이 사시 28회시더라고요. 네. 그럼 언제 합격하신 건가요, 사시는? 86년이죠. 네. 86년에 합격했고요. 이제 87년, 8년 연수원 다니다가 이제 89년에 제가 변호사 개업했습니다. 네. 사시 동기들은 지금 어떻게 계세요? 다양하죠. 이제 뭐 변호사로 이제 생업으로 하는 분도 계시고, 네. 뭐 국회의원 하신 분도 계시고, 뭐 또 법원 검찰에 뭐 또 고위직들 하고 있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또 네. 인권운동 하는 분들도 꽤 아직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이제 그 변호사 활동하시면서 그 지역 시민운동을 또 하시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법연수원 마칠 때 우리 발령받지 말고 한 지역씩 맡아 지역 운동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사법연수원 안에도 당시에 그 김호임이라고 하는 언더서클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를 못 다닌 공장 노동자 출신이고, 예. 또 뭐 보니까 쓸만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차출됐는데, 가가지고 소위 의식화 뭐 수업도 뭐 하고 그랬는데, 네. 사실 뭐 그것 때문은 아니고, 하여튼 그 동기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용기도 없고. 혼자는 되게 외로웠을 텐데, 그래도 뭐 한 2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결의하고 서로 앞으로 해보자. 뭐 이런 의기투합하는 게 있었으니까 제가 성남으로 27살에 사실 개업했는데 참 나이에 예. 판검사 발령 안 받고 근데 그런 용기를 얻게 된 것도 그런 동기들 덕이죠. 그럼 중고등학교를 다니시지 않고 사법고시를 합격하신 건가요? 뭐 대학은 다녔는데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 검정고시로 그러면 검정고시 했고 그동안에 제가 성남공단에 노동자 생활을 했죠. 아, 그렇군요. 제가 노동자 생활했다니까 뭐 위장 취업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초등학교 마치고 예. 이제 경제적 사정 때문에 다들 진학을 못했으니까요. 중고등학교 과정까지 성남공단에서 일하다가 제가 장학금 받고 대학을 갔죠. 아, 그러셨군요. 대학은 나왔습니다. 예. 아, 참 이게 어렵게 공부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요즘 법 쪽에서는 이제 이 사법고시 존치 문제가 좀 쟁점이잖아요. 네. 이제 존치해야 된다 아니면 로스쿨만으로 법조인을 양성해야 된다 맞서고 있는데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이제 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건 이제 인재 등용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 인재들 중에서도 그 사회의 모든 갈등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권한을 가진 법조인들은 정말로 공정하게 선발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보더라도 인재 선발 제도가 소위 음선이 뭐 이런 식으로 엉터리가 되면 그 체제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저는 이제 판사, 검사 같은 이 주요 공직자 선발 제도가 다른 곳이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음서가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사로 그냥 이렇게 선발하는 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사법시험을 존치하느냐 마느냐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법관 또는 검사 임용시험을 별도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로스쿨을 나왔든 뭐 사법시험을 해서 했든 간에 옛날 사법시험에서 상위권을 잘라서 발령을 했잖아요. 네. 지금 그 시스템이 많이 깨져버렸거든요. 로스쿨도 사실은 돈이 뭐 억 단위 돈을 들여야 겨우 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민들은 못 가게 되죠. 그러면 이게 법조인들이 사회 계층을 다양하게 대변하는 게 아니라 특정 상위 계층들 출신들만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판단 자체가 매우 보수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러면 사회가 정말 위험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법시험도 존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니 로스쿨 안 나와도 변호사 될 길을 줘야죠. 그렇죠. 집에서 독학하면 안 됩니까? 저 같은 사람 독학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개천에서 용이라도 나는데 네. 이제는 개천에서 뭐 용이 날 수 없게 지금 시스템화되니까 그건 옳지 않은 것 같고 거기 더해서 저는 이제 판검사 임용도 네. 별도 임용고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봐도 이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계실 것 같지 않은 생각도 많이 드는데 중앙 정치에 대한 생각은 없으세요? 그게 이제 사고의 차이인데요. 네. 제가 89년에 우리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이 아니고 각 지역을 하나씩 맞자고 할 때부터 저는 마음 먹은 게 있습니다. 뿌리가 바뀌어야 진짜 사회가 바뀐다. 네. 그래서 제가 쓴 책 이름도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죠. 제가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기초단체장을 하지만 성남시에 사실은 그 역할이 묶여있지 않잖아요. 네. 성남시의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좀 요란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국민들의 판단이. 예를 들면 전에는 다 그래도 뭐 형식적으로 국회의원 도지사라도 해야 대통령 하지 이런 생각을 했다면 네. 아니 무슨 기초단체장이면 어떠냐 뭐 잘하기만 하면 되지 뭐 대통령 한번 해봐라는 사람이 약간 2~3%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큰 변화죠. 국민들 속에 이미 그런 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실력 중심의 사회로. 실사구시적인 사회로. 그런데 여전히 이제 그 과거 생각을 하는 분들은 뭔가 형식을 거쳐야 된다. 껍데기가 있어야 된다. 근데 외양이 중요하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보다 더 중요하냐, 더 역할이 크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내년 뭐 총선에 나가서 중앙에 진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는 성남시장 역할이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대한민국 그 행정에 여하튼 50분의 1을 맡고 있잖아요. 네. 근데 국회의원 하면 감시 견제 기구고 300분의 1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역할도 매우 중요하지만 저는 제가 최초에 마음먹은 대로 한 지역을 맡겠다. 한 지역의 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가져오겠다. 뿌리가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다. 네. 기반이 중요하다. 이 생각을 실제 실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딴 데 옮기고 싶은 마음 별로 없습니다. 아니, 성남에 그 이사 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성남 이사 가자. 뭐 성남으로 이사 와라. 이게 요새 유행어입니다. 시장님이랑 대화 나누다 보니까요.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벌써 그래 됐군요. 이게 참 시간이 참 짧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튼 그 성남 더 알차고 좀 풍요로운 또 이 고장으로 네. 잘 또 가꿔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토요일 저녁에 의미 있는 만남 데스크 초대석 오늘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얘기 나눴습니다.